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발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겹치면서 유라시아 육상 교역로인 중간회랑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카스피해 횡단 국제수송 노선으로 중국과 유럽을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로 평가됩니다. 중간회랑은 중국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을 지나 카스피해를 건넌 뒤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약 4,250km 길이의 복합 물류망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을 모두 우회할 수 있어 전쟁과 제재, 해상 봉쇄 리스크가 커진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체 경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노선은 러시아를 지나는 북부 회랑에 밀려 보조 경로에 머물렀습니다. 북부 회랑은 중국과 유럽을 단일 철도망으로 연결할 수 있었지만 중간 회랑은 여러 나라를 지나며 철도와 선박, 트럭을 반복적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항만과 통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러시아 경유 노선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중간 회랑의 물동량은 약 10배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위기까지 겹치며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뜻밖의 수해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국이지만 중국과 카스피해를 잇는 핵심 관문이라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글로벌 물류 재편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영철도 운영사 KTZ의 화물 처리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운송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와이 카자흐스탄 자료에 따르면 중간 회랑의 운송 시간은 과거 38일에서 53일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8일에서 23일로 단축됐습니다. 통상 28일에서 40일이 걸리는 해상 노선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춘 셈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도 나섰습니다. KTZ는 2030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입해 철도와 항만, 선박 운송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만 900km의 신규 철도 노선이 깔리고 있으며 아야고즈와 박티 구간이 완공되면 중국과 연결되는 철도 국경 통과 지점은 3곳으로 늘어납니다. 가장 큰 병목인 카스피해 선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Z는 선박 6척도 발주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관차를 대규모로 들여오며 운송 역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지난해 중간 회랑을 통해 운송된 물량은 약 7만 7천 TEU 수준으로 러시아를 지나는 전통적 북방 노선과 비교하면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 결국 중간 회랑이 세계 물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국가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전쟁과 봉쇄가 흔든 세계 물류 지도 속에서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실크로드의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 육군 전쟁대학 산하 중국 지상전력연구소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국을 중국이 보기에 아시아 중심부에 꽂힌 단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한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방 거점처럼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일본을 남중국해로 향하는 중국의 야망을 막아서는 후방 방어선이자 방패로, 필리핀은 타이푼 미사일이 배치된 남동쪽 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중국을 둘러싼 일종의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이 현재 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구도를 하나의 킬 웹으로 엮어낼 경우 상대가 무너뜨릴 수 없는 실질적 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킬 웹은 감시, 정찰, 지휘, 타격 체계를 하나로 연결해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군사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런 압박 구조가 오히려 전쟁을 막고 외교와 경제 교류의 자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한국을 북한 방어의 전초기지를 넘어 중국 견제의 최전방 국가로 보는 미국 군사 전략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에도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두고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상이 현실적 제약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킬웹이 작동하려면 한국, 일본, 필리핀의 정보와 지휘, 타격 체계가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문제, 한일 간 역사 갈등,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군사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우려는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입니다. 한국이 중국 견제망의 단검으로 규정될 경우 한반도 안보의 초점이 북한 억제를 넘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갈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좁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단검이라는 표현 자체도 역사적 기억을 자극합니다. 구한말 일본에서는 한국은 일본의 심장을 겨냥한 단검이라는 표현이 퍼졌습니다. 당시 이 말은 조선을 대륙 세력이 장악하면 일본이 위협받는다는 논리로 사용됐고 결국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한일합병으로 이어지는 침략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됐습니다. 강대국이 한반도를 자국 안보 전략의 도구로 해석할 때 한국의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안보 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방향은 반드시 한국의 국익과 평화 원칙 위에서 결정돼야 하겠습니다. 피겨 AI의 인간형 로봇 피겨 032 200시간 연속 택배 분류 실험을 마치며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 있는 피겨 AI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실험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실험은 5월 13일 오전부터 약 9일 동안 이어졌고 피겨 03은 사람의 직접 개입 없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택배 물품을 직접 올려 바코드가 바닥을 향하도록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로봇들이 처리한 택배 물량은 모두 24만 9,560개였습니다. 평균 처리 속도는 물품 한 개당 2.88초, 시간당 약 1,248개에 달했습니다. 로봇은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만 작업을 멈췄고 충전이 필요한 로봇이 물러나면 다른 로봇이 곧바로 작업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실험에는 로즈, 짐, 밥, 프랭크, 게리라는 이름이 붙은 피겨 03 로봇 5대가 투입됐습니다. 당초 피겨 AI는 8시간 연속 작업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실험을 계획했지만 큰 오류 없이 작업이 이어지자 실험 시간을 200시간까지 확대했습니다. 마지막 택배 분류가 끝나자 현장에 모인 직원들은 카운트다운과 함께 환호했고 로봇은 스스로 2발로 걸어 작업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피겨 03의 핵심은 외부 원격 조종이 아니라 자체 인공지능 모델 헬릭스 02를 통해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한 뒤 팔과 손, 다리의 움직임을 연결해 물류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험이 사람 없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장시간 공정을 운영하는 이른바 다크 팩토리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분명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한 점은 인상적이지만 물품을 놓는 방향과 정확도 면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는 물품의 크기와 형태, 포장 상태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 자율 휴머노이드가 현장에 본격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실험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한 시연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동시에 속도와 지속성 다음 과제가 정밀도와 신뢰성이라는 점을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구글의 개발자 행사 구글 I/O 2016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를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구글이 강조한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해 실제 일을 처리하는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띈 기술은 제미나이 3.5 플래시였습니다. 이 AI는 빠르게 답하고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드는 모델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AI를 쓰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볍고 빠른 AI가 등장하면서 기업들은 고객 상담, 문서 정리, 일정 관리, 자료 검색 같은 업무에 AI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기술은 제미나이 옴니입니다. 이 기술은 글자만 이해하는 AI가 아닙니다. 영상과 소리, 사진, 글을 함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영상을 올리고 말로 배경을 바꿔줘 라고 하면 AI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영상을 편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AI와 대화하는 방법도 키보드로 글을 치는 방식에서 말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검색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구글 검색은 사용자가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인터넷 주소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AI 검색은 정보를 찾아서 정리하고 비교해주고 사용자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도 필요한 장면을 바로 찾아주는 기능이 등장하면서 정보를 찾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장에서는 개발자들이 직접 AI 기술을 체험했습니다. 문장만 입력해 3차원 공간을 만들고 광고 영상을 만들고 게임을 제작하는 시연도 진행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험 단계에 가까운 기술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완전히 안정적으로 쓰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 행사를 묶어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미나이가 구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으며 구글은 IT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중이다. 이번 구글 I/O 2016이 보여준 방향은 확실합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검색 도구나 챗봇을 넘어 업무와 창작을 함께 처리하는 동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가장 큰 AI 모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AI 기능을 잘 연결해 실제 일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AI를 많이 아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자기 일에 가장 잘 적용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